오늘은 여야의 젊은 청년 정치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얘기부터 해보죠. 혁신위. 한동안 그냥 민주당의 혁신위원장 누가 될까? 김은경 혁신위원장 잘하네 만에 이 얘기 많이 했는데 역시 정치는 돌고 돌아요. 이제 그 화살이 국민의힘으로 닿습니다. 지금 인요한 교수, 네,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예, 네. 스토리도 있고 서사도 있는 인요한 교수 내정설. 오늘 속보가 떴고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 열리고 있는데 오늘 이제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니까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저는 확정적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최고의 의결만 남았다는 건데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김기현 대표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최고위에서 뭐 딱히 대안이 없지 않는 이상은 임명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혁신위가 성공하려면 이제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하나는 네. 혁신위원장 누구냐, 그렇죠. 상징성 있는 인물이 가야 되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인요한 교수께서 뭐 굉장히 참신한 인물이기도 하고 인지도나 평판이나 이런 면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분인 건 사실이지만 권한이 어디까지냐, 결국 이게 핵심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김은경 혁신위도 마찬가지로 권한 어디까지 할 거냐, 이재명 대표 나가라고 할 수 있냐, 이런 이제 권한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됐고 마지막 네. 제일 중요한 게 그런 혁신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지도부가 받을 거냐, 이제 그게 핵심인데 네. 일단 1번은 그 이제 상수가 돼버린 거고 네. 2번, 3번 이제 변수에 관해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만큼 권한을 줄 거냐, 이후에 지도부가 이 혁신안 얼만큼 받을 거냐, 네. 여기에 따라서 혁신위의 성패가 갈리겠죠. 장경태 최고위원은 일단 뭐 권한을 얼만큼 줄 거냐 받아들일 거냐는 건 나중 얘기지만 그냥 정치권에서 일감 첫 번째 감이 상대 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 교수가 온다. 딱 듣는 순간 어땠습니까? 저는 자승자박 혁신위원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승자박? 왜냐면 방금 혁신위원장의 제일 과제이자 목표는 당 개혁이고 혁신인데 기본적으로 당 대표와 연관이 없는 혁신위원장이 좋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인현 교수님은 지금 김기현 대표의 인재영입 1호라고 지금 발표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본인이 영입하고 본인이 혁신위원장 시킨다 그러면 결국 서대문가 온갖 혁신과 관련된 혁신위의 승패가 결국 김기현 대표에 대한 평가로 저는 직결된다. 그래서 보통 저희도 김은경 위원장이든 그 전에 뭐 거론했던 모든 혁신위원장들이 도대체 어떤 인연이 있냐, 이재명 대표 어떤 인연이냐라는 걸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못 밝히고 저희도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상 혁신위원장은 사실 당 대표와는 좀 거리가 있는 분들이 좋은데. 지금은 사실상 영입까지 하고 혁신위원장까지 모신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대문 갑 출마도 하실지 모르지만 그 영입은 아직 발표난 건 아니고 그 인재 영입에 인요한 교수를 서대문 갑 출마시키는 인재 영입을 검토 중이다라는 기사는 있었어요. 뭐 인재 영입을 저는 이제 사실상 했다고 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출마 여부는 혁신위원장이 출마하는 것도 이제 좀 모양새 이상해지겠죠. 근데 어찌되었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김기현 대표의 평가와 온전히 직결된 혁신위원장이기 때문에 아마 김병민 최고 정도는 좀 반대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그건 봐야 될 것 같고요. 권한과 관련돼서는 이미 태생 자체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좀 당원 당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년 전 총선 룰을 확정하게 되어 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 공간위가 거의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혁신위가 좀 더 그런 공천개혁까지도 할 거라고 하면 좋겠다라고 기대했는데 이미 처음부터 총선기획단과 혁신위를 분리해서 설치하는 걸 보면서 저는 총선기획 혁신위가 되길 기대했는데 이미 총선기획단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혁신위를 구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총선기획이 빠진 알맹이 빠진 이 안 꼽는 찐빵 같은 모습이라 혁신위가 없다. 성공하기 쉽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총선 기획 기능까지 주면 혁신이었으면은 저는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미 총선 기획단 분리하기로 이미 다 방침이 정했기 때문에 국힘 지도부가 그러면 저는 혁신위가 할 수 있는 과제는 없다고 봅니다. 총선 빠져가지고 할 일이 없다는데요? 총선 여부가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총선 기획단이 있더라도 저는 혁신위 안을 얼마큼 받을지가 제가 아까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죠? 공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거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총선을 6개월 앞둔 상황에서 당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총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총선을 이야기하지 않고 당 개혁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수박 겉핥기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 대해서 얼만큼 쓴소리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대통령실과 용산에 대해서 얼만큼 세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와 관련해서 또 공천과 관련된 업무들을 얼만큼 제한할 수 있느냐, 이게 저는 또 핵심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총선 관련된 이야기가 안 들어갈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더 많이 욕먹을 거예요 아마. 하긴 뭐 지금 혁신이 뛰었는데 총선 얘기 안 하고 뭐 막말하는 정치인 퇴출 뭐 이런 거만 얘기해서는 그러니까요. 유권자들 감흥을 진짜 얻겠지. 그러면 아무 말 대잔치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는 하나만한 제가 혁신이 될수 민주당 있어요. 혁신위원장 하면서도 뭐 우리 각 정당의 당원 당규도 분석하고 외국 정당 사례들도 많이 분석을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국민의힘의 이 당원 당규의 특징은 뭐냐면 이 공간의 권한, 그러니까 소위 단수 공천 권한이 너무나 막강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단수를 받으려면 여론조사 격차가 20% 이상 벌어져야지만 단수를 줄 수 있는 조항이 딱 있거든요. 그래요? 명문화돼 있어요 저희는. 단수 많이 줬던데. 그러니까 이제 20% 이상 낮기 때문에 주는 건데 국민의힘은 그런 조항이, 그러니까 그냥 단수할 수 있다. 이것도 다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전략 공천 권한도 저희는 20% 이내로만 행사할 수 있도록 딱 상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한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제 김재섭 위원장처럼 정말 열심히 방송 출연도 하면서 본인의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정치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공천받는 게 맞는데 그냥 공간이하고 친한 뭐 단수 공천 이렇게 조항 받는 분들이 들어오면 경쟁력이 없는 분들이 사실 이 공천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만약에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게 만약에 제가 제안할 수 있다면 단수 공천 권한 요건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 이걸 좀 제안드리고 싶더라고요.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최고위가 열리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의 얘기입니다. 혁신위 구성, 활동 범위, 안건, 활동 기한 등 전권 가지고 자율 독립적으로 판단. 이 얘기는 나는 손 뗄 테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거죠.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얘기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된 이상 네. 공천 얘기를 적극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네. 거고, 국민의힘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모르는 국민이 없을 거예요. 뭐 민주당도 혁신 띄울 때 제가 항상 했던 얘기가, 민주당 혁신 방안 모르냐, 전 국민이 다 안다. 이재명 대표 뭐 사법 리스크부터 해서 내로남불 없애라. 그리고 실제로 혁신이 그대로 나왔잖아요. 네. 똑같은 내용으로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위라고 하는 것이 가야가 될 지형처럼 명확해요. 그럼 뭐예요? 네. 명확하잖아요. 그냥 약간 공천 관련돼서 우리가 투명하게 하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명하게 하자. 뭐 자, 소위 말하는 이거 아마 예전에 민주당 혁신이 얘기할 때는 한 2, 3개월 있다가 국민의힘 혁신이 얘기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네. 설마 이걸 제가 그렇죠. 이 얘기를 하게 될 줄이야. 네. 이러고. 그런데 지금 김재섭 전 최고위원이 혁신위원이 됐어요. 네. 진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닙니다. 가능성 아니에요? 있죠. 오, 네, 저는, 뭐요? 저는 변방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 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왠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만약에 김재섭 혁신위원이 됐어요. 자, 뭐 해야 돼? 하고 인현 위원장이 의견을 물었습니다. 뭐부터 하자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이제 공천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젊은 사람들 인재 영입할 때 약간 장벽을 좀 낮춰주는 문제들 이런 것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소위 말하는 지금 그 여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검찰 공천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좀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최소한으로 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용산에서 내로 꽂는 거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되는 건 아니죠. 물론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 출신 중에서 많이 공천 나가서 당선들 많이 되셨거든요. 한 50명 정도 나가서 20명 이상 당선된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나와서 공천하는 거, 그리고 뭐 좋은 지역 가는 거야 우리가 물론 당연히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거 자체가 메인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문제들을 저는 혁신위원회에서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청와대 행정관 출신 많이 나왔지만 대부분 다 경선했고요. 그러니까 정말 일부 뭐 한 두세 명, 제 기억에는 한 세네 명 이 정도밖에는 단수가 없었고요. 몇 명은 했어. 제가 딱 전략 공천 뭐 하는 아주 제한된 인원으로 행사를 했고, 제가 이제 왜 단수 공천 얘기를 했었냐면 국민의힘 당원 당규 보면서 예를 들면 이준석 당대표 예를 들면 경선 붙여주면 제가 보기엔 될 겁니다. 아마 유승민 전 대표 아마 경선 붙으면 경쟁이 있는 후보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컷오프 당할까봐 덜덜 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당 창당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 그 컷오프 플러스 대통령실 이제 행정관들이 대거 내려올 텐데, 저는 검사 대통령 행정관 대거 내려온다 봅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원외 당협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을 지키고 있던 분들이 다 아웃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현재 당 구조로는 아마 소위 친윤 공천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친윤 신당 무조건 출연한다.
딱 저번 주에 저는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 뭐 대통령께서 너무 힘을 실어주시길래 저건 친윤신당 시작이다. 이미 방송에서 여러 번 그 얘기했거든요. 얘기 잠시 후에 이따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공천인데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도부 전원 수도권 출마 뭐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그럼 예를 들면 김기현 대표보다 울산 떠나서 수도권 가쇼 이런 거거든요. 그거 할 수 있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 위원장을 하겠습니다. 뭐 거의 확정되는 것 같으니까.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 앞서 장경태 의원도 잠깐 얘기했지만 서대문갑 출마설에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인재 영입해가지고. 근데 내가 혁신위원장 된 다음에 다 6개월 이후 총선에 서대문갑에 내가 출마하겠다 이게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서 혹시 인요한 교수가 나는 내년 총선 출마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해야 되는지. 근데 저는 원래 애초에 인선이 될 때 다음 총선 불출마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최소한 출마 생각이 전혀 없으신 분이 하는 것이 깔끔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왜냐면 공천 관련 얘기하는데 나중에 본인이 출마하면 이게 좀 이해 충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 그게 그 목소리 힘이 안 실릴 수 있어서 확신을 못 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약간 우려는 되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김기현 대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네. 또 본인의 공천 여부와 상관없이 또 다른 공천과 관련돼서는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실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전 지도부 전원 서울 수도권 출마는 제가 반대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영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는 수도권에 올라오는 거 좀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정치하시는 분들도 영남 정서 모르고요. 영남에서 정치하시는 분들도 수도권 정서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정서를 모르는데 6개월 남고 앞으로 와서 약간 압박받아서 오게 되면 딱 황교안 대표 꼴 날 수 있거든요. 황교안 대표도 일찍이 예를 들면 종로를 나가가지고 종로에서 내가 털을 닫고 이슈들을 했으면 몰랐는데 막판에 아예 당대표 뭐 하실 거냐, 어디 나갈 거냐, 비례대표 할 거냐, 종로 나갈 거냐 막 쫓기다 해가지고 나가니까 처참하게 패배하잖아요. 저는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차라리 자기 자리에서 잘 지키고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공천을 잘하는 것이 지도부의 핵심이지, 전 지도부가 그냥 서울 수도권 나온다고 수도권 선거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 그래요? 그럼 네. 이제 수도권에 활동하는 역으로 김재섭 당협위원장도 어이 대구 가지 이러면 안 가죠, 저는. 그것도 어렵다 오히려 정서를 모르기 때문에. 네, 당연하죠. 그게 맞는 거죠. 진짜 안 가요? 정말 안 갑니다. 저는 도봉구가 나온 스타 도나스기 때문에 네. 도봉구에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도나스. 네.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 오늘 저 복귀합니다. 네. 첫 일성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지금 여러 가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돼서 R&D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청년 예산 삭감한다든지 결국 민생과 관련된 의제를 많이 말씀하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가 민생 얘기를 하겠지만 기자들이 질문할 거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최근에 나온 것부터 김기현 대표가 민생 회담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거. 저희는 일단은 대통령께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인한 여러 가지 이 반성과 또 국민과 소통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반성과 소통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수용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라고 봅니다. 김기현 대표는 지금 글쎄요 뭐 본인이 지금 신세가 약간 사면초가 형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게 본인에게도 저는 별로 이렇게 득이 될 건 없을 거로 보이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국정 현안과 관련된 또 원내 제1당인 민주당과 대통령께서 민생 현안들을 좀 만나셔서 좀 이 허심탄회한 소통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이런 김기현 대표의 어떤 그 민생 회담의 제안에 대해서 아직 그거보다는 나는 대통령부터 만나겠습니다. 용산이 먼저 답해주죠. 이렇게 반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뭐 동시에 만날 수는 있겠죠.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를 만날 수 있지만 저희가 가장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하는 건 김기현 대표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을 대화하고 그 대화 결과를 바꿔나갈 수 있는 동력이 있느냐의 여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결정권이 없는 사실 이 당대표와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만나더라도 저희는 과거에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안 만난다고 한 적이 없고 만나되 공개 정책 현안 토론을 하자. 그러니까 공개 토론을 하자. 민생과 관련된. 그래서 정말 국민의힘이 좀 이런 부분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공개적으로 제안을 드리겠다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김기현 대표의 제안을 100% 다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냥 100% 그러니까 이 회의를 만남을 한다면 이 형식 과 내용은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그건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만나겠다. 대신 공개 토론하자.
네. 대통령과의 회담은 조건을 겁니까? 대통령과의 뭐 그건 대통령실의 입장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만 만나겠다는 의지만 확인된다면 네. 뭐 당연히 전폭적으로 수용하겠죠. 그럼 만약에 아직 그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아이고 그 대통령과 만나면 차후에 얘기하고 일단 우리끼리 만납시다 먼저 이렇게 나온다면요. 계속. 김기현 대표가요. 네. 근데 김기현 대표 우리끼리 만나자고 하면 만나는데 저희는 공개 토론하자.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랑 비공개 회의를 해봐야 전혀 뭐 바뀌거나 변화하거나 결정될 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별 기대치가 매우 낮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아실 거예요. 과연 김기현 대표가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제대로 된 결정권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강서구청장 김태우 후보 공천 과정에서도 과연 김기현 대표가 제대로 된 공천권을 행사했나라는 생각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찌됐건 김기현 대표 만나면 공개 토론을 제안드리고 네, 있습니다. 그런 의심이 든다. 뭐 결정 권한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라는 핑계로 여당 대표 안 만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저는 핑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기현 대표를 패싱하고 대통령이랑 직접 만나자는 이야기를 먼저 하신다 그러면 실제로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 민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생은 명분이고 결국 대통령 만나가지고 그냥 대선 국면 이어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윤석열의 상대는 나야. 나는 대통령 후보야. 나는 당대표라서 김기현 대표랑 민생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만나서 내 정치적 체급을 계속 키우고 싶어. 내 정치적 체급을 확인하고 싶어. 이건 거지. 실제로 민생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이야기 나누려면 김기현 대표 먼저 만나서 터놓고 다 얘기해야죠. 근데 정책 토론이라고 하는 거 아시다시피 저희가 토론해보면 뭐 100분, 120분 이거 얘기하다 보면 금방 가요. 근데 정책 토론하는 게 현안이 지금 몇 개예요. 만나서 뭐 4시간, 5시간 밥 먹으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형식과 요건을 벌써 정해놓고 나서 뭐 여당 대표 간의 만남, 여당 대표 만남 한다는 거는 전 벌써부터 안 만날 빌드업을 지금 쌓고 있다고 봅니다. 그 거절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거절하거나 매우 소극적인 형태로 대답을 하거나 장경태 최고도 약간 소극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요, 저는 김기현 대표를 만나는 저부터 제가 지도부로서 반대여서. 아 정말요? 네, 저는 왜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그 의미는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 논리를 고스란히 돌려드리자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체급을 키울 지금 상황인가요? 오히려 김기현 대표가 체급을 키우기 위해서 그 논리대로라면 김기현 대표가 본인 체급 키우려고 만나는 게 아닌가. 김기현 대표는 뭐 대선 주자는 아니시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대선 주자 지지율도 안 나오는 분인데 사실 그렇게 체급으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건 없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다음에 이제 민생 얘기하면서 뭔가 좀 변하겠다. 야당 대표 먼저 만나서 얘기 좀 해봅시다라고 하는데 야당 대표가 싫은데? 나 대통령 아니면 안 만날 건데 만약에 이러면 오히려 국민들이 선거 보궐선거 한번 이기더니 그냥 어깨 올라갔네 5만 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아니요, 보궐선거 전에부터 저희는 일관된 입장이 공개 토론입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와는 공개 토론이고 보궐선거 승패와 관계없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혀 그렇게 국민들께 생각하시지 않을 거고요. 아마 국민들께서도 지금 국정 운영을 하는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라 생각하지 국정 운영을 김기현 대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솔직히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이 먼저 소통 의지를 보이시는 게 가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 뭐 민주당이 지금 국정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런 거죠. 일단 장경태 최고위원의 개인 의견을 정리하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만나는 게 우선이다. 그렇습니다. 예? 김기현 대표는 실권이 없기 때문에 굳이 만날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입장과 현안들을 지금 오늘도 지금 기사가 육산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하고 우당 이혜영 선생 강의실을 폐쇄하고 뭐 이런 식의 지금 기사들 뭐 반성하신다더니 뭐 소통하시겠다더니 전혀 반성과 소통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일단 장경태 최고위원 민주당 지도부는 장경태 최고위원은 대통령실과의 만남을 우선하는 걸로. 그럼 그 만남의 둘 다 목적이 가능합니다. 만남의 목적이 민생이 아니라 그냥 정치에 있다라는 거죠. 단적인 예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해야죠.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하니까 더 문제가. 근데 민생을 그럼 걸지 말고 정치하자고 얘기를 해야죠. 그게 맞죠, 민생이 그러면. 결국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저는 밥이고 정치가 돈이고 정치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결국 모든 어떤 민생 현안들을 해결하는 수단인 거지. 정치와 민생을 분리해서 말씀할 수 제가 있습니까? 그 말씀드린 정치는 포괄적인 의미의
정치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좋아하는 정치적 의미인 정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글쎄 정치인이 정쟁을 떼놓고 얘기한다는 게 저는 정쟁만 하자고 하니까 제가 문제를 삼는 거예요. 글쎄, 민생과 정쟁은 하나라고 봅니다. 민생과 정쟁. 그럼 대통령이랑 정쟁하려고 여당 대표를 패싱하고 대통령을 만난다는 건데 건요. 정책에 민심을 입힌 게 정쟁입니다. 민주당의 지지층이 바라는 정책이 있을 수 있고 국민의힘이 바라는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각 당이 경쟁하면서 토론하는 게 정쟁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정쟁을 부정적으로 정쟁은요. 정치 불신이나 정당 혐오로 끌고 가시면 정치인이 스스로 이 자업자득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정쟁은 건전한 의미의 정쟁이 아니라 저희가 자꾸 의미를 바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랑 같이 있는 그림 만들고 싶다. 부디 정치적 이익을 민심을 관철시키고 들으십시오. 싶다라는 말씀인 거. 그럼 여당 대표 먼저 만나시고 대통령 만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또 기자예요. 민주당 출입 기자. 네. 저 이재명 대표에게 또 물어볼 거 요거. 소위 말하는 비명계 가결파 의원들 뭐 누가 가결 찬성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한 5명 정도 얘기 나오잖아요. 누군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오늘 대표께서 최고위원회 공개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그 입장을 얘기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그 모두 발언을 대표께서 직접 들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향만 전 알 것 같아요, 왠지. 뭐 통합 쪽 아니면 징계 쪽.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아까 계속 이제 장경태 최고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생을 주요 간판으로 걸 거고 통합 한 스푼 정도 넣을 거예요. 하나만 한 말일 텐데 거의 그냥 통합의 의미가 담긴 말 한 스푼 정도를 넣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보시면 저희가 민주당이 너무 그렇게 뭐 저희가 그렇게 그렇지 않고요. 상당한 수준의 대표께서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네. 그걸 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좀 기대하겠습니다. 2스푼 정도 더 추가해 주세요. 근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대표는 통합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도 근데 뭐 이제 저 지도부나 여기서는 아직도 좀 강경한 메시지를 나와서 뭐 국합 배드갑 하는 거 아니냐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최고위원 6명이 입장이 다 달라서요. 조금씩 저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가부 가지고 징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네. 다만 해당행위는 앞으로 조금 뭐 예를 들면 뭐 문제가 되는 발언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당원이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기만 해도 해당 행위거든요. 그건.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분당 표현이라든지 뭐 당을 정말 이 약간 인신공격성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야 된다. 그런 건 명백한 해당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계파와 관계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 해당이라는 의미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도부라는 사실. 그 얘기 저 우리 아니 저희는 광고, 윤리심판원입니다. 네. 광고 듣고 와서 조금만 더 네. 얘기 나눠볼게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김재석 감사위원장 네. 제 눈을 피하지 마세요. 네. 무슨 얘기할지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김승희 전 의전 비서관입니다. 네. 자녀 학폭 문제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바로 수리를 했어요. 이번에 사우디 국빈 방문 수행단에서 빠졌고 이 사태 어떻게 봅니까? 당에서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행인 것은 전 의전 비서관이라는 거죠. 오. 네. 빠르게 정리했다. 네. 그 뭐 사표 수리가 4시간인가 뭐 7시간인가 만에 수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도 김승희 전 의전 비서관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빠르게 내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 저 아직 사실관계가 수사기관이나 학폭위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아직은 이 아니라 바로 정리한 게 잘한 거다. 네, 그럼요. 어떻게 봅니까? 이 사건을 좀 다시 근데 한번 민주당에서 말씀드리고 꼬리 싶은데요. 자르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이 후배를 화장실 변기에 앉혀놓고 리코더와 주먹으로 폭행을 해서 전치 9주의 상해가 난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보통 이런 학폭 사건이 나면은 뭐 당연히 학폭 개최도 당연하거니와 여러 가지 이 개입이나 이런 의혹이 있었는지 제대로 조사하고 나서 해임 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시 사표 수리 바로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4시간 만에 업무 배제, 7시간 만에 사표 수리. 이렇게까지 빨리 그리고 비서관이면 이분이 정말 과거에 전에 지금 의전 비서관 아마 제 기억엔 작년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외시 출신 엘리트 의전 비서관이 사표 쓰면서 정말 저희가 이상하다 해서 봤는데 이분이 또 이
이 건핵관이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의 핵심 관계자라는 또 의혹이 있었고 뭐 사실 뭐 같은 대학원의 최고위 과정 동기라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의전과 관련된 외교와 관련된 전문성도 없이 선임 행정관이었던 것도 신기했는데 의전 비서관까지 다니면서 정말 이상하다, 더 이상하다라는 궁금증을 자아냈었는데 이분이 심지어 지금 이렇게까지 빠르게 조치될 수 있는 것은 그냥 사임도 프리패스로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전례 없는 일이다. 건핵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장경태 최고위원의 취지는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사표 수리 이렇게 빨리 할 수가 없죠, 사실. 빨리 정리해 준 거다 이런 사임이 얘기요? 안 된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공직자 이 윤리위나 이 제대로 된 윤리 감찰을 받고 거기에 대한 비위 사실이 혐의가 없다는 게 소명된 이후에 사표 처리가 되죠. 보통 공무원들은 어떤 중징계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바로 사표 처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소명될 때까지 이 사표가 보류되는데. 이렇게 저는 빨리 되는 걸 보고 야 이건 정말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란 말이 나오는 근데 지금까지 그 국민의힘과 저희 정부에서 했던 인사들 가운데서 약간 의혹이 있으면 무조건 내려가라고 주장했던 태도랑은 좀 달라가지고 의아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약간이라도 혐의가 있으면 내려가야지 뭐 하고 있냐, 사퇴해야지 뭐 하고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그렇긴 한데 아마 지금 사표 수리 안 되고 가만히 놔두고 있어도 문제 제기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빠르게 정리를 된 거고 그냥 이렇게 하다고 이 사람이 이제 아무런 수사나 감사를 받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전 추가적인 감사나 수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는 못 받겠죠. 감사는 못 받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수사는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수사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어차피 수속 조치 따라오는 거니까 여기서 꼬리 자른다고 잘라질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